저는 뭐 이렇게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냥 뭐 내용은 순환기내과 의사가 알아야 될 통계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 앞에서 통계를 계속 돌려볼까 하다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 마지막 연말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들으실 수 있고 대부분 이미 다 아는 그냥 통계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코엑트 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뭐 말은 뭐 대충 컨텐츠는 이렇게 적어놔 봤는데 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뭐 저희 그 성모병원 입장에서는 탈로스 MI 트라이얼이 굉장히 이제 핫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좀 설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많이 보는 이제 논문에서 많이 보이는 카플라마이어 커브고 요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한 30년 전까지는 아니고 한 15년, 20년 전에 뭐 NEJM 란셋에서 나오는 카플라마이어 커브와 요즘 나오는 카플라마이어 커브들이 이렇게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뭐 이게 퍼센티지도 없고 뭐 해저드 레이쇼도 없다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탈로스 MI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I 이후에 PCI를 하고 나서 1개월 동안 아스피린 티카그렐러를 쓴 다음에 1개월 뒤에 아스피린 티카그렐러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로 디에스컬레이션을 하냐는 연구였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이제 컴포짓 아웃컴이었습니다. 뭐 데스, MI, 스트로크, 리버스클레이제이션의 컴포짓이었는데 일단은 티카그렐러 계속 쓰는 군이 8.2%의 1년 시점에 8.2%의 환자에서 이벤트가 있었고 디에스컬레이션 그룹에서 4.6%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해저드 레이쇼 보면 0.55 요 숫자 딱 보는 순간 이 디에스컬레이션 그룹이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감소하는 게 1 빼기 0.55 곱하기 100 해서 45%구나 라는 게 이제 딱 떠오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논문들을 읽거나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좀 쉬워지고요. 이거와 함께 봐야 되는 게 꼭 이 환자가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이 얼마인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두 군 간에서 이제 8.2%와 4.6%의 차이가 이 양군 간의 이제 절대적인 위험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3.6%입니다. 45%라고 하면 와 반이나 줄여줘라고 하는데 3.6%면은 별로 안 줄여주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둘 다 통계적으로 맞는 수치이고 다 중요한 수치입니다. 환자 개개인별로 봤을 때는 이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이 조금 더 와닿긴 하겠죠. 우리가 이제 연구자 입장이나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는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이 조금 더 이제 뭐 마케팅하고 세일즈 하기에는 더 좋은 숫자고요. 요 두 개에서부터 이제 number needed to treat, 그러니까 몇 명을 치료해야지 우리가 뭐 몇 명을 구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이제 건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absolute risk reduction을 100에서 3.6으로 나누면은 이제 한 28 이런 숫자가 나와서 28명을 치료하면은 이 이벤트 발생하는 걸 한 명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3.6%에다가 100을 곱하든 1000을 곱하면은 1000명의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36개의 이벤트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숫자 3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잠깐 카플라마이어 커브를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뒤에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여러 이제 임상 연구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함에 있어서 뭐 통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통계 전에 왜 이 연구를 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도 이제 굉장히 이 연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키 퀘스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이제 피코라고 하는 환자 어떠한 치료를 했는지 대조군은 무엇인지 아웃컴은 무엇인지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연구 결과들이 이제 어느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Improve It 연구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연구에서 요거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prove It은 이제 하이리스크 ACS 환자에서 이번 10일 이내 이벤트 10일 이내에 심바스타틴 대 심바스타틴 에제테마입 두 군을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에제테마입이 얼마나 효과를 있는지 보기 위한 연구였고 이 연구의 키 퀘스천은 일단은 LDL 콜레스테롤을 난스타틴 에이전트로 양군의 심바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에제테마입을 추가했을 때 카디악 이벤트를 줄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에제테마입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줄일 수 있냐가 이제 1번 퀘스천이었고 2번 퀘스천은 이때까지도 뭐 이미 LDL 콜레스테롤 100 미만이 좋다 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에제티마입을 사용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더 낮추는 것이 더 좋은 것이냐 그리고 에제티마입이 안전한 것이냐 이러한 세 개의 퀘스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프루빗 연구라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느냐, 뭐 이런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충 말씀드리면 ACS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어떻게 하였느냐? 스터디 디자인은 뭐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었고, 한 군에는 심바 40, 한 군은 심바 에zetimibe을 사용을 하였고, 이 신기한 뭐 요즘으로는 잘 하지는 않지만 이벤트 드리븐 연구였습니다. 이제 이벤트가 개수가 이제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팔로업을 계속 인루를 하다 보니까 환자 수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도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뭐 베이스라인, 항상 이제 논문 연구들 볼 때 이런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봐야 되는데, 랜덤 연구이기 때문에 양군 간에 크게 차이는 없고, 뭐 60대 정도의 남자다, 뭐 남성이 한 7, 80%로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뭐 당뇨, 고혈압은 뭐 60, 30% 이런 정도 있었고, 초기에 시작하기 전에 LDL 콜레스테롤이 한 94 정도 됐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제 결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LDL 콜레스테롤 변화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제 93, 그 정도 시작했던 게 이제 양군을 쓰면서 53과 70 정도로 쫙 나뉘게 됩니다. 이런 LDL 콜레스테롤은 이 연구에 있어서 서러게이트 마커입니다. 결국에 보고자 하는 거는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인데, 이런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과 이제 그 트리트먼트가 연관이 있는지 보고, 이런 LDL 콜레스테롤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가 차이가 난 걸 봤기 때문에 서러게이트 마커로 활용을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intention to treat population에서 이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뭐 보면은 2015년 뭐 물론 이제 뭐 잡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 이제 해저드 레이션만 딸랑 주기는 했는데 p-value하고 찾아보면은 심바스타틴 모노세라피군에서 34.7%, 그 다음에 복합 에zetimibe 추가한 군에서 32.7%의 이벤트 레이트가 있었습니다. 해저드 레이쇼는 0.936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은 6.4%가 되는 거고,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은 2%, 넘버 니디 트리트는 50명입니다. 50명을 치료하면은 1명 정도 이벤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였고, 어찌 보면은 이 6.4% 줄여서 뭐 그게 앱솔루트 그렇고 렐러티브도 그렇고 너무 낮지 않냐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 연구 자체가 이제 큰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굉장히 하이 리스크,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은 환자들이었고, 또 이 전의 연구들, 그리고 이거와 이후의 연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서러게이트 마커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이벤트가 줄어든다. 그리고 그 이런 LDL 콜레스테롤의 그 낮출 수 있는 한계를 한번 넘어준 그런 연구로서 의미가 가지고 있어서 꼭 뭐 6.4%가 너무 적으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모든 연구들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있고 이제 여러 세컨더리, 뭐 터셔리 엔드포인트들이 있는데, 인프루빗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이제 p-value가 유의하게 이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세컨더리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여드릴 때 3차 엔드포인트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연구들 보면은 우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의미가 없는데 이러이러한 세컨더리를 미리 해놨으니까 그게 맞아, 그리고 좋은 거야 라고 이제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통계학적인 입장만 봐서는 사실 그러한 것들은 일단 기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인프루빗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봤습니다. 보면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CV 데스, 코로나리 이벤트, 난페이털 스트로크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에제테마이군에서 낮게 나왔는데, 자세히 그 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MI 그리고 스트로크 측면에 있어서 에제테마이군이 훨씬 더 이벤트가 낮은 걸 보였고, 사실 데스 측면은 두 개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LDL 콜레스테롤 낮춤으로 인해서 이런 이스케믹 이벤트, 그 중에서 MI나 스트로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컸구나, 그리고 코로나리 리바스큘라이제이션도 많이 줄여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이런 인프루빗 연구의 결과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들도 다 그들만의 레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환자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겠죠. 올코즈 모탈리티나 카디오베스큘러, 올코즈 모탈리티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즈 스페시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CV 데스가 이제 그 다음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난페이탈 MI나 난페이탈 스트로크, 뭐 하트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 이제 하스피탈라이제이션 등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여러 서러게이트 마커들, 뭐 LDL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같은 것들이 그 다음 레벨, 그리고 그 아래 레벨로는 뭐 QOL이나 이제 에코노믹, 그런 돈, 비용 측면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잘 설계된 RCT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연구 결과들이 좋으면 또 여러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하고 싶어지고 많이들 하게 되는데요. 항상 또 이런 서브그룹 아날리시스 할 때는 근데 이 룰 오브 P 4개라는 걸 중요시 하는데, 모든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의미가 있으려면은 연구 계획 단계에서 이미 이제 나 이거 하겠다라고 프리스페시파이드를 해줘야 되고, 적절한 파워가 있어야 되고, 통계학적인 파워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의미가 플라지블하고 practically relevant 해야 됩니다. 이 환자 컨텍스트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도 잠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전혀 이 질환과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한다든지, 뭐 물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고혈압, 당뇨, 뭐 나이, 성별 등은 다 중요하긴 하지만,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이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병이 있는지에 따라서 서브그룹을 하겠다 이런 거면은 사실 이런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인프루빗 같은 경우에도 그 초기에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했는데, 이런 많이들 보는 표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메타 분석을 하고 이런 포레스트 플롯을 그리는데, 요즘에는 다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하고 이런 포레스트 플롯 비슷한 표를 그려서 많이들 보여주는데, 이 표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은 뭐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니까 아유 뭐 별거 아니고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네 안 좋아 보이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볼 때는 이 인터랙션 p-value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논문에서 실제 쓸 때도 이런 인터랙션 p-value를 이제 제시를 해줘야지 이게 의미 있는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 표는 뭐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당뇨 환자에 있어서 당뇨가 있을 경우에 조금 더 이런 에스티마입 사용이 이제 베네핏이 좀 더 큰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서브그룹 아날리시스지 이 RCT 자체가 이 당뇨 여부에 따라서 이벤트를 보려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이포시시스 메이킹, 그러니까 뭔가 가설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정도의 용도로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 저자들은, 연구자들은 이 당뇨를 가지고 다시 또 페이퍼를 내죠. 앞서 그 NEJM에서 2015년도에 이제 임프루빗 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2018년도 서큘레이션에 당뇨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보면은 당뇨가 없는 환자에서는 한 relative risk reduction이 2%밖에 안 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데, 당뇨 있는 환자에서는 15%를 줄여주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임프루빗 연구가 당뇨 유무에 따라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나 이게 통계적으로 무조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고, 당뇨 있는 환자들이 리스크 자체가 좀 더 높으니까 이런 조금 더 철저하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컨텍스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포지트 엔드포인트들도 이제 계속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컴포지트 엔드포인트들이 없었다면은 순환기내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발전을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최근 연구에 있어서는 큰 트렌드이자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컴포지트 엔드포인트를 쓰는 이유는 인디비주얼 아웃컴, 뭐 사망 한 가지, 아니면 리버스클레이션 한 가지, 이런 것들이 이벤트 레이트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파워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통계적인 파워를 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컴포지트 엔드포인트, 뭐 메이스라고만 했을 때 메이스가 높다 낮다라는 게 여러 가지 메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각각이 똑같이 그 메이스가 더 한쪽 그룹에서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이 높은 건 아니고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이런 사실 컴포지트 엔드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통계적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연구 결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2005년도 란셋에 발표된 프로액티브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타입 2 DM 환자에서 피오글리타존과 플라시보를 비교한 건데요. 보면은 왼쪽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 대한 카플러 마이어 커브, 오른쪽이 메인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이름도 이상합니다. 세컨더리인데 메인인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카플러 마이어 커브고, 보면은 이렇게 한 이유가 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p-value도 아니고 뭐 컨피던스 인터벌도 이를 이제 먹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그냥 수치상 좋은 것만 보여줬는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메인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relative risk reduction 16%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이 이벤트들이 어떤 건지 보면은 프라이머리 컴포짓 엔드포인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의 컴포짓을 다 했습니다. 오히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들은 뭐 앰퓨테이션이나 ACS 리바스큘레이제이션 빼고 해가지고 더 간단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듯이 모든 컴포짓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겠고, 적절한 엔드포인트들을 잘 조합을 해야지 또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요 트라이얼의 이런 핵심이고, 메인,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말부터가 이제 이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셋에 잘 실렸습니다. 타이푼 트라이얼이라고 이제 AMI 환자에서 DES와 BMS를 비교한 연구인데, 보면은 이제 타겟 베슬 페일러라는 게 과거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컴포짓 엔드포인트인데요. 이 타겟 베슬 페일러를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잡았습니다. 타겟 베슬 페일러는 카디악 데스, MI, 그리고 이제 베슬 리바스큘레이제이션 이렇게 했었던 건데, 보면은 확실히 이제 BMS에서 타겟 베슬 페일러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사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다 이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에서 대부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는 이런 리바스큘라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사망, MI, 뭐 스텐 트롬보시스 같은 이제 페이션트 아웃컴을 동시에 봤다고 하면은 요 이후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이제 페이션트 오리엔티드 아웃컴들, 데스, MI, 스트로크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리전 스페시픽 리바스큘레이제이션 따로 가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컴포짓 엔드포인트들의 발전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냥 뭐 이제 한 세 번째 꼭지가 한 2개 정도 남았는데, 이제 메타 분석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게 2010년도 란셋 온콜로지에 나왔던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ARB 쓰면은 암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이 저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이제 과거 ARB를 썼던 ARB와 다른 컨트롤, 꼭 플라시보가 아니라 뭐 베타 블로커도 있었고 에이스 이니비터 등도 있고 플라시보도 있었는데, 이러한 트라이얼들을 메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봤더니 ARB를 사용을 할 경우에 modestly increased risk of new cancer, 한 8% 정도 상대적인 relative risk increase가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제가 따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신문 기사들에서 쫙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한때 핫한 이슈였고, 보면은 이게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요즘에도 ARB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거 보면 ARB는 참 여러 공격을 많이 받는 약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좀 겹쳤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FDA에서 아니 그럼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여러 가지 이제 발표들이 됐는데, 이 사실 우리가 메타 분석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에비던스, 우리 흔히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많이 보는 그런 표인데, 레벨 오브 에비던스 A를 주는 게 여러 RCT를 통해서 증명이 됐거나 멀티플 RCT 또는 메타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메타 분석들, 뭐 저런 란셋 온콜로지에 발표되는 메타 분석들마저도 꼭 이런 레벨 오브 에비던스 A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그런 메타 분석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메타 분석 자체가 최근 그냥 제가 펀메드에 카디올로지라고 치고 메타 아날리시스 필터를 어플라이 했더니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고, 뭐 해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이게 실제 많은 환자들을 리크루트하지 않고도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약간 혹하는 그런 면도 있긴 한데, 메타 분석도 잘 해야지 괜찮은 메타 분석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쓱쓱 모아가지고 하면은 앞서 저런 이제 란셋 온콜로지 같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 분석하는 연구들을 이제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이제 단어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헤테로제니티, 뭔가 이제 각 연구들 사이에서 이질성, 연구들이 좀 뭔가 서로 많이 다른 거가 있는지 보는 건데, 이 최근에 이제 메타 분석 연구결에서 이런 이질성을 표현하는 걸로는 이제 p-value하고 i-square라는 게 나옵니다. 뒤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i-square가 높을수록 p-value가 낮을수록 이제 이질성이 좀 높은 거고, 반대일수록 이제 좀 동질, 비슷한 연구들을 잘 모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랜덤 이펙트, 픽스드 이펙트 이런 것들도 이제 메타 분석 결과들을 보면 나오는데, 랜덤 이펙트는 이런 이질성을 감안하고 결과를 본 거, 픽스드 이펙트는 이질성을 무시하고 그냥 이제 동질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질성을 무시하고 분석을 한 거고요.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타 분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된 연구들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주로 잘된 것들, 그 다음에 뭐 발표를 하는 대부분 이제 발표함에 있어서 잘된 연구들을 발표하지 네거티브 이펙트는 잘 억셉트도 안 되고 발표도 잘 안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좋은 쪽으로만 연구 결과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뭐 이것도 재미있는데 이제 바벨탑 바이어스라고 해서
여러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하니까 좋은 연구 결과들, 포지티브는 다 영어로 발표를 하고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잡지에 자기네 언어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분석을 그런 메타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서칭을 함에 있어서 물론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각각 그 연구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제 네거티브 결과들도 잘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항상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제 우리가 p-value 보듯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제 널을 지나냐 지나지 않느냐도 잘 봐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p-value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오버럴 I 스퀘어, p-value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I 스퀘어가 50% 그러니까 50% 이상이면은 이질성이 큰 건데 얘는 10%고 p-value도 0.1보다 큰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포함된 여러 연구들이 동질하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 I 스퀘어가 94.4% 정도 되면은 이게 딱 눈에 보기에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이질성 메타 분석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2개 드리고 끝낼 거고요. 퀴즈는 제가 여기 클릭 한번 하면 앞에 퀴즈가 뜰 건데 객관식이고 줌 채팅창에 그냥 먼저 쳐주는 사람이 당첨되시는 겁니다. 파트너 1B 연구입니다. 카플러-마이어 커브고 메디칼 세라피 대 스탠더드 세라피가 메디칼 세라피였고요. 그 다음에 타비를 비교한 굉장히 초기 타비 연구고 1년 시점에 이벤트 레이트가 스탠더드 세라피 메디칼이 49.7%, 그 다음에 그 타비가 30.7%였습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객관식입니다.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이 19%다. 렐리티브 리스크 리덕션이 38.3%다. 이 해저드 레이쇼는 2년 시점이어서 내가 계산식까지 제가 다 써놨습니다. 계산은 다 맞습니다. 넘버 니디드 투 트릿이 5다. 맞나? 1000명의 환자를 치료했을 때 19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모두 다 맞다. 네, 누군가가 올려주셨겠죠? 채팅창에 있는 거 보니까. 5, 4, 3, 2, 1. 자,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이 노악에 대한 메타 분석을 했던 연구고요. 비슷하게 밑에 5개가 쭉 나갈 건데요. 제가 이 보면은 여러 메타 분석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랜덤 이펙트, 이제 컴바인드 된 이벤트 레이트는 제가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노악과 와파린을 비교했던 연구고 스트로크나 이제 엠볼릭 이벤트의 여부를 본 건데, 종합해 봤을 때 노악 사용하는 게 리스크 레이쇼 0.81로 한 19% 정도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이 있다라고 알려왔는데, 사실 실제 이벤트 레이트를 보면은 노악군에서 3.1%, 와파린군에서 3.8%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맞는 것은, 그래서 와파린을 사용하는 환자는 플라시보 대비 출혈 위험이 20% 상승한다. 노악 사용이 와파린 대비 뇌졸중을 포함한 색전증, 그러니까 노악 사용하는 게 와파린보다 이 엠볼릭 이벤트를 20% 증가시킨다. 노악과 와파린 사용자 모두 색전증 위험도는 높지 않다. 노악 사용자는 와파린 사용자 대비 상대 위험도가 0.7% 낮다. 와파린 사용자 중 96.2%는 색전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 문제 정답은 2개네요. 제가 하나 고치다가 안 고쳐가지고 2개 다 맞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고 어디까지가 네. 그래서 앞에 문제 답은 여기까지 자르고요. 앞에 문제 답은 5번이었고요. 이 문제 답은 5번은 확실히 맞는 거고 3번도 틀리진 않습니다. 제가 요거를 가져왔던 이유는 이게 보면은 노악 사용하는 게 있어서 그 약 20% 정도 이제 엠볼릭 이벤트를 줄일 수 있다는 걸로 굉장히 와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와파린 사용하는 환자들도 그렇게 이벤트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환자 개개인별로 보면은 사실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런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은
0.7%만 낮습니다. 이게 상대 위험도가 아니라 이제 절대 위험도가 0.7% 낮은 거고요. 노악 사용이 이제 와파린 대비 20%가량 감소시키는 거고, 플라시보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서 1, 2, 4번은 틀리고 3번,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뭐 통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논문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딥하게 좀 더 깊게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실제 이제 논문 작성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환자들에게 다른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 계획을 할 때부터 이런 키 퀘스천들을 생각하고 적절한 엔드 포인트를 설정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여드린 몇 가지들은 이제 그런 항상 뭐 해저드 레이쇼가 중요하다 뭐 이런 20% 감소 이런 것보다는 과연 내 환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치료를 이제 인코퍼레이션 했을 때 얼마나 이 환자가 도움이 될까라는 것도 한 번씩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게 될 거고요. 그냥 이제 한 해 동안 저희가 8번 정도 이제 지금 코렉트 뷰를 다 함께 했는데 이제 2021년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항상 참여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1월부터 시작은 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2022년에 또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